만약 20년 전 빼앗긴 딸을 우연히 호텔 로비에서 마주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감히 이런 소스를 내 코트에 쏟아? 내 월급으로 이거 살 수는 있냐고. 예비 시어머니가 한 여직원의 뺨을 후려치는 순간 여직원의 얼굴을 본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20년 전 저와 똑같이 생긴 여자였어요. 설마 내 딸인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내 딸, 그녀를 위해 저는 모든 걸 걸기로 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정수진이라고 해요. 올해 42살이에요. 젊은 시절 한 번의 결혼으로 모든 걸 잃고 이제야 다시 제 인생을 찾았어요. 그동안 오직 일만 바라보며 살아왔어요. 중식당을 하나둘 늘리면서 프랜차이즈까지 키워냈고 지금은 강북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중식당의 CEO가 되었죠. 그리고 지금 두 번째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남편이 될 사람은 저보다 3살 많은 점잖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도훈 씨의 어머니는 어떤 분인지 꼭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서울 최고급 호텔에서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기로 했어요. 이곳은 정재계 인사들이 드나드는 초호화 호텔이었어요. 그만큼 위엄있고 기품 있는 분이 나오시겠지 생각하며 호텔 라운지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게 도대체 얼마짜리 코트인데?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호텔 로비를 가득 채웠어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고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거기에는 한 60대 여성이 한 젊은 여직원의 따귀를 후려치고 있었어요. 내가 감히 이런 소스를 내 코트에 쏟아? 내 월급으로 이거 살 수는 있냐고? 여직원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예비 시어머니가 때린 그 여직원의 얼굴이었어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여직원의 얼굴이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 그제야 깨달았어요. 젊은 시절의 저와 똑같이 생겼어요. 흑단처럼 길게 내려오는 생머리, 날렵한 턱선, 깊고 커다란 눈망울.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여직원은 뺨이 벌겋게 부어오른 채 두 손을 덜덜 떨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을 삼키며 애써 사과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말도 안 돼. 나 젊었을 때 얼굴이야. 만약에 저 아이가 내 딸이라면?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급히 호텔 직원에게 다가갔어요. 저 직원, 저분 성함이 어떻게 되죠? 호텔 라운지 매니저가 당황한 듯 저를 쳐다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박은비 씨라고 합니다.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박은비. 이름이 귓가에 메아리 쳤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20년 전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고 마지막으로 불렀던 그 이름. 제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여직원에게 질문이 튀어나왔어요. 혹시 아버지가 박준영 씨인가요? 그 순간 여직원이 흠칫 놀라며 저를 올려다봤어요. 네?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 순간 제 안에서 20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버렸어요. 저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차올랐어요. 이 아이가 정말 내가 그렇게 애타게 찾아 헤맸던 내 딸이라고요? 하지만 믿을 수 없었어요.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눈앞에 이 아이가 정말 제 아이일까요? 그렇다면 왜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는 걸까요?
그녀는 눈을 깜박이며 여전히 저를 경계하는 듯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낯선 여자가 자신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걸 이상하게 생각할 테니까요. 저는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겨우 입을 열었어요. 혹시 어머니는?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입술을 살짝 깨물더니 짧게 대답했어요. 없어요. 그 짧은 한마디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없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이 아이가 정말 제 딸인지 확인해야 했어요. 그런데 만약 맞다면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엄마가 널 버린 게 아니야. 엄마는 널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 그런 말을 한다고 믿어줄까요? 은비야. 저도 모르게 그녀의 이름을 부르려는 순간 죄송합니다. 손님, 저희 직원이 실수를 했습니다. 라운지 매니저가 급히 다가와 중재를 하려 했어요.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는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은 듯 비아냥댔어요. 이 호텔은 직원 교육을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너 같은 것들이 여기서 일할 수준이 된다고 생각해? 은비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은비의 손을 단단히 붙잡았어요. 됐어요. 우리는 여기서 나갈 겁니다. 뭐라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도훈 시어머니가 기암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은비의 손을 이끌고 호텔 로비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이 엉망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아이를 이곳에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을요. 그러나 은비가 저항하기 시작했어요. 잠깐만요. 대체 왜 이러세요? 은비가 당황한 얼굴로 제 손을 뿌리치려 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은비를 잡고 말했어요. 일단 여기서 나가자. 가면서 얘기할게. 그때 뒤에서 도훈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너 지금 가면 도훈이랑 결혼을 생각하지도 마라. 감히 어디서 나서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호텔 로비를 쩌렁쩌렁 울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수군거리며 우리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은비야, 일단 나가서 이야기하자. 제발. 저는 간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은비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지만 결국 저항을 멈췄어요. 저는 은비를 데리고 호텔 정문을 나섰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어요. 내 딸을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이요. 근처 카페로 가 은비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은비의 얼굴을 자세히 보자 20대 초반, 사랑에 빠져 아무것도 모르던 그때의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20년 전 저는 경상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작은 중국집을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죠.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늘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섰어요. 아빠를 도와 춘장을 볶고 만두를 빚고 시간이 되면 배달통을 들고 뛰어다니는 게 일상이었어요. 가난했지만 따뜻한 삶이었어요. 적어도 그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때 마을에 서울에서 내려온 청년이 있었어요. 바로 박준형. 그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여러 건의 사고를 쳤고 부모에 의해 강제로 이곳에 내려온 사람이었어요. 명문가의 외아들이라는 남자가 도박, 술집 난동까지 휘말렸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 부모가 겨우 무마한 뒤 시골에서 반성하고 조용히 지내고 있어라며 내려보낸 거죠. 하지만 그가 시골에서 보여준 모습은 전혀 달랐어요. 박준영은 완벽하게 좋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는 매너가 좋았고 마을 어르신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무겁고 힘든 일도 도와주며 바른 청년의 모습만 보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혀를 찼어요. 서울에선 사고 뭉치였다는데 보기보다 착한 애 같구먼.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이 처음 우리 가게에 왔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짜장면 하나 주세요. 그때 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냥 서울에서 온 젊은 손님 중 한 명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날 이후 매일같이 중국집을 찾아왔어요. 짜장면을 한 그릇 시켜놓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가 저를 쳐다보는 게 일상이었어요. 여기 음식 참 맛있네요. 다 사장님 솜씨예요? 네. 아버지가 요리를 하시고 저는 그냥 도와드리는 정도예요. 그는 관심을 보이며 하나둘씩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관심은 점점 더 깊어졌어요. 수진 씨는 참 부지런하네요. 학교 마치고도 이렇게 일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도 해야죠. 이게 우리 집 가업인데요. 그는 제 말에 신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서도 때때로 깊은 한숨을 쉬곤 했어요. 나는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부모님 기대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때 저는 그 사람의 말이 진심인 줄 알았어요. 부모의 기대에 억눌린 외로운 남자.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힘든 남자. 그런 모습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그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아이를 가지게 됐어요. 하지만 그것이 제 인생을 망치는 시작일 줄은 몰랐어요.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두려우면서도 기뻤어요. 하지만 박준영은 당황했어요. 미쳤어? 지금 애가 생겼다고? 우리 결혼하면 되잖아. 그 사람은 머리를 쓸어넘기며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절대 허락 안 하실 거야. 그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어요. 그의 부모님은 저를 처음 본 순간부터 철저히 무시했어요. 내가 우리 준영이랑 결혼한다고? 가당치도 않구나. 내가 뭔데 감히 우리 집안에 들어올 생각을 해? 그들은 처음부터 저를 사고 친 여자로 취급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아이를 지켜야 했어요. 결국 박준영은 부모님을 설득하지 못했고, 저는 집안에 들이지 못하는 임신한 여자가 되어 그의 집에 얹혀 살게 됐어요. 저는 임신한 몸으로도 그의 집에서 하녀처럼 일했어요. 주방 청소, 빨래, 심부름, 숨 쉬는 것조차 허락받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더 끔찍한 건 박준영의 변한 태도였어요. 처음엔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그가 점점 저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다 내 탓이야. 네가 내 인생을 망쳤어. 그는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이유 없이 저를 때렸어요. 한 번, 두 번, 점점 익숙해지는 폭력. 하지만 저는 버텼어요. 아이만 태어나면 달라질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 그들은 더욱 잔인해졌어요. 박준영의 부모는 저를 집에서 내쫓기 위해 모든 수를 다 썼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박준영이 차갑게 선언했어요. 우리 집에 내 이름 올릴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애는 내가 키울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필사적으로 버텼어요. 하지만 결국 그들이 제 딸을 빼앗아 갔어요. 어느 날 아침이 밝았을 때 침대는 텅 비어 있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딸은 없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온 집안을 뛰어다녔어요. 은비야, 은비야. 하지만 어디에도 아이의 흔적은 없었어요. 그제야 집안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그리고 박준영도 없었어요. 거실도 텅 비어 있었어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현관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문 앞에 흰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봉투를 집어들고 뜯었어요. 안에는 단 한 줄의 메모와 두툼한 수표가 들어 있었어요. 합의금 줄 테니 다시는 아이를 찾지 마라. 순간
제 몸이 얼어붙었어요. 돈 몇 푼으로 날 버렸다고? 내 아이를 훔쳐가면서 고작 이딴 걸로 입막음을 하겠다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어요. 그들은 나를 그저 쓰레기처럼 처리하려 했어요. 아이를 낳아줬으니 이제 쓸모없어진 여자라고 생각했겠죠. 저는 그 자리에서 수표를 찢어버렸어요. 잘게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흩날렸어요. 이딴 걸로 내 딸을 포기할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냉혹했어요. 저는 무작정 시댁의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준영의 친구들, 시어머니와 알고 지내던 이웃들에게도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그 집이요? 이미 미국으로 가셨다던데요. 미국으로 갔다고 하던데요? 연락처요? 저도 모릅니다. 어디를 가도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돌아오는 답은 같았어요. 그들은 미국으로 사라졌어요. 나를 이렇게 버려두고 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박준영의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 친구는 제 표정을 보더니 곤란한 듯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 씨, 미안한데 이제 경찰서에 가도 방법 없을 거야. 무슨 소리예요? 실종 신고하면 혼인신고도 안 했잖아. 법적으로도 너희 부부 아니야. 경찰이 박준영에 대한 어떤 정보도 너한테 안 알려줄걸? 그 말이 가슴을 내려치는 듯 했어요. 부부가 아니니까. 법적으로 나는 그들과 아무 관계가 아니니까. 그래서 나는 내 딸이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너무도 쉽게 나를 버렸어요. 그리고 내 아이를 빼앗아 갔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소리쳐도 그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울어도 소용없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저는 그날 밤 아무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방 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텅 빈 집, 딸의 흔적만 남은 방, 세상이 무너진 듯한 고요함. 그렇게 몇 시간을 앉아 있다가 문득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이대로 끝낼 거야? 저는 무너졌어요. 하지만 끝내고 싶진 않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언젠가 딸을 찾을 거야.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어요. 이제 다시는 그들에게 짓밟히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살아남아야 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강해져야 했어요.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찾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다시 중국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섰어요. 배달을 뛰고 설거지를 하고 새벽까지 가게를 정리했어요.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딸을 찾기 위해. 그렇게 5년, 10년 저는 미친 듯이 일했어요. 잠을 줄이고 사업을 배웠어요. 주방에서 요리사의 기술을 익히고 손님들의 입맛을 연구했어요. 가게를 하나둘 늘려가며 프랜차이즈를 확장시켰어요. 20년 후, 저는 강북에서 유명한 중식당 프랜차이즈 CEO가 되었어요. 더 이상 그들에게 짓밟히지 않을 만큼 충분히 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지만 단 한순간도 제 딸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필사적으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마침내 제 눈앞에 젊은 시절과 똑같이 생긴 아이가 서 있었어요. 박은비, 그토록 찾아 헤맸던 딸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어요. 카페에서 은비와 마주 앉은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내 엄마야. 그 순간 은비의 얼굴에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사라졌어요. 놀람, 당황, 혼란, 그리고 불신. 은비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살짝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엄마가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저는 엄마가 없다고.
엄마가 저를 버렸다고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니야, 아니야. 엄마는 널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어. 그럴 리 없어요. 만약 진짜 엄마였다면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예요? 왜 저는 혼자서 이렇게 살아야 했는데요?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억눌러왔던 분노와 슬픔이 가득 차 있었어요. 이 아이는 진짜 엄마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은비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저는 전혀 모르니까요. 저는 은비를 달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은비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어요. 엄마가 미안해. 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르면서 엄마한테 얘기해 줄 수 있을까? 그러자 은비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 기억은 별로 없어요. 할머니와 아빠와 지냈던 일들 조금만 어렴풋이 기억나요. 은비는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제가 제대로 기억하는 건 위탁가정에서 지낸 때부터예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때부터 알았어요. 나는 버려진 거구나. 저는 눈물이 차올랐어요. 하지만 울면 안 됐어요. 지금은 은비의 지난 시간을 온전히 들어야 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아빠가 미국에서 투자 사기를 치다가 망했고 결국 감옥에 갇혔다가 죽었다는 거려. 은비의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박준영이 감옥에서 죽었다고? 그리고 제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돈이 떨어지자 저를 버리고 떠났어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 사람들이 너를 버렸다고? 네, 은비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말했어요. 마치 너무 오래된 일이라 이제는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 아이는 오랫동안 혼자서 버텨왔다는 걸. 그 후에 미국 가정이 입양됐어요. 그런데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건 아니었어요. 어릴 때부터 넌 우리가 구제해준 아이야라는 말을 들으면서 컸어요. 은비야.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거기서는 가족이 될 수 없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생활비가 필요해서 호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요. 그런데 거기서 오늘 이렇게 엄마를 만난 거예요. 은비는 말을 마치고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봤어요. 이제 엄마가 할 말은 뭐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는 20년 동안 버려졌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그렇게 혼자 버텨왔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해줄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단 한 가지만은 확실히 해줘야 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는 너를 버린 적 없어. 엄마는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 없어. 그 순간 은비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박준형과 시부모가 은비를 납치하다시피 해서 미국으로 간 사실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었던 일들을요. 그리고 저는 은비를 끌어안았어요. 은비도 저를 꼭 끌어안았어요. 20년 동안 서로를 그리워했던 모녀가 서로의 품에서 오열했어요. 이제야 우리는 다시 만났어요. 눈물 속에서 은비를 품에 안은 순간 저는 한 가지를 확신했어요. 이 아이를 절대 다시 잃지 않겠다고.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같이 가자. 너 이제 혼자 살지 않아도 돼. 그 말을 하는 순간 머릿속을 스쳐가는 얼굴이 있었어요. 차도훈, 그와의 결혼, 그의 어머니, 그리고 호텔 로비에서 내 딸을 때린 그 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내 전화기를 들었어요. 차도훈과의 결혼은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어요. 당신 어머니를 만나야겠어요. 마지막으로. 그날 저녁 저는 차도훈의 어머니를 다시 마주했어요. 서울 최고급 호텔의 프라이빗 라운지. 도훈 씨 어머니는 여전히 고급스러운 옷을 걸치고
위험 있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래. 어제 일 사과하려고 어림도 없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이 결혼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도훈 시어머니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뭐라고? 당신이 호텔에서 내 딸을 때린 사람이었어요. 20년 만에 찾은 내 딸이었다고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과 가족이 될 수 있겠어요? 순간 도훈 시어머니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뭐 어쨌는데? 감히 누구한테 훈계하는 거야? 저는 비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에게 굽힐 이유가 없었어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녀가 비웃었어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맞아. 그래서 너 같은 여자가 내 아들이랑 결혼할 수 있을 뻔했잖아. 저는 한숨을 쉬며 가방에서 수표를 꺼냈어요. 그리고 도훈 시어머니 앞에 던졌어요. 이걸로 당신 코트 사세요. 하지만 내 딸을 때린 값은 계산되지 않을 겁니다. 도훈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이 결혼은 안 합니다. 저는 이제 내 딸과 새 삶을 살 거예요. 그렇게 저는 돌아섰어요. 이제 더 이상 뒤돌아볼 필요도 없었어요.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이제 내 딸과 함께 할 거라고. 호텔에서 나와 은비가 있는 곳으로 향하는 동안 제 가슴은 묘한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벅참, 안도, 그리고 약간의 불안. 이제야 제 딸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기쁨. 하지만 은비가 겪어온 상처를 제가 온전히 치유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은비를 다시 찾았다고 해서 단숨에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오진 않을 거예요. 은비에게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 없었고 저는 딸을 제대로 키워본 적조차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우리는 다시 함께할 거라는 것이요. 은비가 머물고 있던 작은 원룸에 도착했어요. 낡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단출한 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책상 위에는 알바 스케줄이 적힌 달력이 있었고 냉장고에는 인스턴트 음식들 뿐이었어요. 이 작은 방에서 제 딸은 혼자 버티며 살아왔어요. 가슴이 미어졌어요. 은비는 어색한 듯 저를 바라봤어요.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은비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것이었어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해서요. 그날 저녁, 저는 은비와 함께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은비야, 이제 엄마랑 살 거야. 그리고 알바도 이제 그만둬도 돼. 네, 엄마가 도와줄게. 너는 이제 내 꿈을 찾고 내 미래를 준비해야 해. 은비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저는 스스로 돈 벌 수 있어요. 엄마한테 기대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살짝 웃으며 은비의 손을 잡았어요. 너 지금까지 혼자 버텨왔잖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하지만 이제는 엄마가 내 곁에 있을 거야. 엄마한테 기대도 돼. 은비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래도 돼요? 그럼 되고 말고. 엄마가 이때까지 일하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뭔 줄 알아? 은비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딸,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 보는 거야. 은비는 눈을 깜빡이며 저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흐느끼듯 웃었어요. 엄마가 정말 내 엄마 같아요. 그 말에 저도 웃었어요. 그야, 내가 진짜 내 딸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엄마와 딸로서 함께 웃었어요. 은비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저는 깨달았어요. 이 아이는 여전히 조심스러워하고 있다는 걸요.
혼자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었기에 은비는 아직도 저와 함께하는 삶이 어색한 것 같았어요. 어쩌면 언제든 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남아있는 건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 저는 엄마로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결정을 내렸어요. 은비가 테이블에 앉아 책을 읽고 있을 때 저는 가볍게 말을 건넸어요. 은비야, 우리 여행 갈까? 은비는 책을 덮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여행이요? 응, 제주도 가자. 은비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갑자기요? 갑자기가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너와 나 처음으로 만드는 행복한 기억. 그 말을 듣자 은비의 표정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 사실 가족이랑 여행 가는 거 처음이에요. 그 말에 저는 멈칫했어요. 저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가족이란 이름 아래에도 은비는 늘 혼자였던 거예요. 저는 은비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만들어가면 되겠네. 은비는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살며시 웃었어요. 좋아요. 엄마, 우리 가요? 은비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다짐했어요. 이 아이의 행복한 기억을 하나씩 채워주겠다고. 제주 공항에 도착하자 은비는 짐을 든 채 한참을 주변을 둘러봤어요. 와, 바람 냄새가 달라요. 저는 웃으며 은비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어요. 여기 있는 동안 실컷 즐기자. 바다도 보고 한라산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은비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랑 같이 와서 좋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다짐했어요. 이 아이의 지난 20년을 채워주겠다고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중이었어요. 제주도에서의 하루하루는 마치 꿈 같았어요. 은비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새로웠어요. 바닷가에서 발을 담그고 한라산을 바라보며 사진을 찍고 과일을 사서 서로 입에 넣어주며 웃기도 했어요. 오후에 펜션에서 쉬고 있는데 은비가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저는 은비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물었어요. 응. 은비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나 다른 엄마들이 자식들에게 차려주는 따뜻한 밥 보면 너무 부러웠어.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은비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나 사실 엄마 손으로 만든 밥 한 번도 못 먹어봤잖아. 그래서 한번 먹어보고 싶어. 은비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저는 그 말이 얼마나 깊은 외로움에서 나온 건지 알았어요. 저는 부드럽게 은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러면 오늘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 해줄게. 은비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진짜? 저는 활짝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엄마 요리 엄청 잘하는 거 몰랐어. 중식당 CEO인데. 은비도 따라 웃었어요. 저는 은비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자, 시장 가자.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해줄게. 그렇게 우리는 함께 장을 보러 나섰어요. 제주도의 시장은 활기찼어요. 싱싱한 해산물, 달콤한 과일, 정갈하게 손질된 고기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은비와 함께 손을 잡고 천천히 시장을 돌았어요. 갈비찜 좋아해? 응. 근데 비싸지 않아요? 저는 피식 웃으며 은비의 어깨를 톡 치며 말했어요. 엄마 돈 많아. 걱정 마. 은비는 머쓱한 듯 웃었어요. 우리는 함께 고기, 채소, 해산물을 골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역을 집어들었어요. 미역국도 끓여줄게. 그 순간 은비의 표정이 묘하게 흔들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내 생일 때 미역국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 저는 가슴이 아려왔어요.
하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오늘이 생일이다 생각하고 먹자. 은비는 눈을 깜빡이며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펜션으로 돌아와 저는 요리를 시작했어요. 한쪽에서는 미역국을 끓이고 다른 쪽에서는 갈비찜을 조리고 그리고 제 손맛이 들어간 중국 요리도 몇 가지 준비했어요. 은비는 주방에 서서 눈을 반짝이며 지켜봤어요. 엄마, 진짜 프로 같다. 당연하지. 엄마가 누구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모든 음식이 완성되고 우리는 마주 보고 앉았어요. 저는 은비에게 젓가락을 건네며 말했어요. 자, 엄마가 차린 맛있는 밥. 은비는 젓가락을 들고 미역국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어요. 그리고 순간 눈이 커지더니 조용히 저를 바라봤어요. 맛있어? 은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저는 깜짝 놀라 손을 뻗었어요. 왜 울어, 은비야? 은비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그냥 엄마가 해준 밥 너무 맛있어서.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차올랐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야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걸요. 우리는 이제 함께 살아가요. 과거는 돌이킬 수 없지만 우리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어요. 은비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이제 외롭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어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는 때때로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흐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절대 잊히지 않죠. 20년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아온 모녀, 그들은 마침내 다시 만났습니다. 뒤늦은 재회였지만 늦었다고 해서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미는 손, 그 손을 잡는 순간부터 진짜 가족이 되는 거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계신가요? 언제든 늦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다가가세요. 그 손을 잡는 순간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테니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